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공무원의 옥중수기, 속칭 깜빵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편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 거죠. 본인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다룰 인물은 서울구치소에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드루킹인데요. 이 드루킹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자세하게 썼어요. 보면은 서울구치소의 명물이 바로 드루킹인데, 드루킹은 자기 방을 벗어나기만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라든지 쉴 새 없이 떠드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를 만나더니 드루킹의 변 사장 같은 사람까지 여기 들어오니까 독방이 모자라지, 탄핵 다 끝난 마당에 태블릿이 최순실 것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그냥 대충 반성문 쓰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드루킹은 변희재 씨보다 나이가 2살 위였지만 서로 편하게 말을 놓고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가 명예훼손으로서는 이제 그 건국 이래 가장 중형인 5년 구형을 받았는데, 드루킹은 그 사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드루킹 역시 업무방해죄로 건국 이래 최고형인 7년 구형을 받자 이번에는 변희재 씨가 또 놀랐대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하고 드루킹은 서로 상대방의 형량을 보면서, 물론 검찰이 내린 구형량이죠. 그때부터 변희재 씨는 드루킹을 보면 어이 7년 이렇게 불렀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분야에서는 구형과 선고까지 한국 신기록 2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드루킹은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든 7년 구형을 받든 3년 6개월 선고를 받든 간에 늘 유쾌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변희재 씨는 물론 그 국정원 출신이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국정원 출신이 서울구치소에 60여 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후회까지 구성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드루킹은 국정원 출신 인사에게 수시로 나는 노회찬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 그 노회찬 씨는 돈 받은 걸로 돼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죠. 노회찬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그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흥망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드루킹이 미치지 않고서야 서울구치소에서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노회찬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라는 왜 하겠습니까? 돈을 줬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든가 가만히 있지 왜 돈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변희재 씨가 물어봤어요. 그럼 돈도 안 받은 인물이 돈 받았다고 유서를 쓰고 왜 죽어? 라고 물어보니까 드루킹은 재판에서도 노회찬 전 의원의 자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희재 씨는 드루킹에게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돈 준 거 맞으니까 유서 쓰고 자살했겠지? 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더니, 그때마다 드루킹은 어차피 그건 집행유예 나왔는데 까짓 줬으면 줬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8월에 드루킹은 변희재 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변 사장, 보수라고 자칭하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나왔어. 그래서 변희재 씨가 뭔가 보니까 피터 자이한이라는 사람이 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국이 되면서 중국 등이 흔들리며 세계 질서가 급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 역시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드루킹은 옥중에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변희재 씨는 구해서 읽으면서 열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이 책을 이제 추천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번역한 홍지수라는 선생이 그 직접 후속편인 세일혁명, 세일가스라고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 있죠.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까지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쉽게 해서 이번엔 변희재 씨가 드루킹한테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그 책을 추천해 줬더니, 드루킹은 바로 그 책을 주문해서 읽어갖고 서울구치소 안에서 최고의 화제가 된 게 바로 드루킹, 그리고 이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이 책이었다고 하죠.
자,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사람이 고영태죠. 고영태가 한때 변희재 씨하고 같은 조로 운동을 나가는데 고영태는 변희재 씨의 평가입니다. 고영태는 태극기 세력에서는 반역자지만 태블릿 PC의 조작론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변희재 씨와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최순실이 태블릿 보는 것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내 책상에 태블릿을 놔둔 적도 없다. JTBC 기자가 밝혀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변희재 씨 역시 그 이후부터 고영태의 증언이 있은 이후부터 JTBC 태블릿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했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명예훼손죄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형량을 구형받고 무려 1년을 거기서 지내다가 나왔죠. 그래서 JTBC 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여기자 있죠. 여기자가 고영태를 만나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을 수정했다고 고영태로부터 들었다고 이제 그 여기자는 보도를 했었는데 고영태는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JTBC는 고영태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그러면서 JTBC 남녀 기자 2명, 이름은 있습니다만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등은 고영태와 각 언론사에 먼저 JTBC 기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돌렸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대요. 참. 그러니까 참 이 사건은 흑막이 지금 가시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희재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고영태와 마주칠 때마다 당신이 진짜 그 보도자료를 배포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고영태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대요. 보도자료라는 거는 정부 각 기관이나 청와대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장 내지 뭐 많을 때는 한 10장짜리 이렇게 그 문서를 쳐갖고 돌리는 게 보도자료인데 고영태는 보도자료가 뭔지도 모르는 인물인데 JTBC의 남녀 기자 2사람은 고영태가 각 언론사에 먼저 JTBC와 만난 적 없다는 보도자료를 돌렸다고 증언을 했다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영태는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도 태블릿 PC, 즉 최순실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쓰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책상에 태블릿 PC를 놔둔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영태는 변희재 씨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이 되고 나니까 법원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고영태하고 변희재 씨를 완전히 갈라놔서 그 이후부터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앞서서 1편에서 제가 국정원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말씀드렸죠.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은 변희재 씨는 물론이고 교도관들, 그 다음에 기결수로서 교도소 잡무를 돕는 일명 사소라고 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관상학을 연구하면서 교도관들은 물론이고 교도소 잡무를 돕는 사람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소들의 관상까지 봐주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가끔 간식거리도 넉넉하게 주문해서 나눠줬대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롯데그룹의 신동민 회장은 제가 회사를 하면서도 과자 한 봉지 안 돌려갖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이가 증오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과자도 안 돌리고 왔다라고 일러 바치게 한 것과 아주 대조적인 성격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롯데 신동민 회장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꼭 안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사실은 뭐 국적은 한국 국적인가 그렇지만 거의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한국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교도소 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보면은 독방을 쓰는 사람은 식사를 넣어주고 각종 서류를 전해주고 소식을 넣어주는 사소라는 아까 얘기한 교도소의 잡무를 돕는 사소라는
이 관계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매달 신문을 신청하는 날이나 재판이 잡히는 날이나 그럴 때는 이제 사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소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이런 걸 챙겨주고, 아니면 신문 없이 보름 동안을 지내야 하니까 바깥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매우 답답하겠죠. 사실 매우 답답해서. 그래서 정치범들, 특히 정치범들이나 사상범들의 경우에는 신문 없이 생활하는 것이 의외로 큰 고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 제가 뭐 저희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 변희재 씨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하루 신문 같은 경우는 하루 뉴스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튜브를 그 변희재 씨는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유튜브도 거기서 이제 보는 게 허용이 되지 않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매우 그 바깥의 정보가 궁금하고 갈증이 나는 순간에 미디어워치 한 독자분이 월간조선하고 신동아를 매달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 얘기는 신문보다도 심층 기사가 실린 월간지들이 들어오는 날에 매우 아주 기다리고 그걸 보면서 500페이지가 넘으니까 볼 게 많죠. 사실은 어떻게 찬찬히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간지를 뭐 사실 모든 기사를 읽는 게 좀 불가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500한 30, 40페이지 정도 되면은 그거 거의 책 한 두 권, 요즘으로 치면 책 한 두 권 분량인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월간지를 보는 날이 가장 그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접견을 이제 신청해서 변희재 씨를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구치소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으면 변희재 씨는 늘 KBS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김정은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KBS 뉴스를 틀어주고 주말에는 서울구치소에서 MBC 뉴스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희재 씨 친문재인 어용 신문들을 볼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월간조선이 들어오면서 간신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현수 전 국정기조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보면 1년 내내 이웃방에 있었지만 대화는 운동하러 가는 시간 2, 3분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연배가 있는 교도관이 들어와서 이현수 실장으로부터 이제 관상을 배우겠다면서 변희재 씨까지 불러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소에는 2, 3분 정도 대화하다가 10분이나 2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현수 전 국정기조실장은 변희재 씨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골프장 하나 부킹해갖고 변 대표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변희재 씨는 이제 그 보석이 아니었으면 올해 6월 13일이 출감할 날이었는데, 바로 이틀 전이 이제 이현수 국정기조실장이 이틀 먼저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이제 변희재 씨는 보석 석방 직후에 이현수 전 기조실장과 약속대로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니까,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 이제 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을 하다가요, 허리 통증,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방에 이렇게 다리는 벽에 기대고 머리는 이제 반대쪽 벽에 기댈 정도로 이제 변희재 씨가 덩치가 좀 있고 키도 크니까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그 통증이 다시 도져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 씨가 여기 구치소에 있는 거 만난 인물들이 바로 이제 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인데, 항상 그 현기환 정무수석도 여유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했다. 그러면서 현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디어워치하고 변 대표의 글과 방송을 좋아했는데, 자기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이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갔으면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명단이 바로 화이트리스트죠. 그랬으면 지금 정권하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화이트리스트 명단 오른 사람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텐데. 근데 문제의 그 허현준이라는 그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바로 제가 방금 얘기한 화이트리스트로 이제 그 서울구치소를 들락날락 했는데, 사전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만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되자마자 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하고 만나기로 변희재 씨가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변희재 씨가 구속되면서 만나지 못했는데 고맙게도 허현준 전 행정관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방문을 해갖고 여러 가지 편지하고 간식거리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 전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맞으면서 또 들어왔대요. 서울구치소로. 그래서 접견실에서 글에는 이제 반갑게 해고했다고 썼는데 반가운 해고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운명의 장난이죠. 그러면서 변희재 씨가 JTBC 태블릿 조작 사건을 다 잡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허현준 행정관은 파이팅!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희재 씨는 석방이 된 뒤에 곧바로 허현준 전 행정관이 그랬던 것처럼 뭐 서신하고 이제 각종 먹을거리나 이제 간식거리를 들고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예. 역시 변희재 씨가 뭐 언론인 출신답게 옥중서신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지금 제가 1편과 2편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그래도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요. 이걸 또 제가 매일같이 하는 건 뭐하고 다음에 3편에서 마지막 부분 얘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로 올 당시 그때 상황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지한 뉴스 또는 새로운 시각,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에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가능하면 저는 댓글에는 일일이 제가 뭐 길지는 않지만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요일에는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느라고 댓글을 많이 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간조선 구독이나 유무형의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 변희재 씨의 세 번째 옥중서신을 들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